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2025년도 2학기 피다우 스터디에서 이더리움 가스피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EIP 1599 도입을 통한 이더리움 가스피 메커니즘 변화 분석을 주제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EIP 1599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뭔가 흥미를 돋울 만한 인트로덕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게 이 보얼드 에입스라고 하는 좀 유명한 NFT 사례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한 3, 4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NFT인데 이게 또 이더리움 가스피 내용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로 가져와 봤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2022년 5월에 이 보얼드 에입스라고 하는 NFT를 발행하는 어, 유가랩스라고 하는 NFT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 유명 NFT 제작사가 어떤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토지 NFT를 발행하자 전 세계에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의 동시에 그 트랜잭션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네트워크 과열 상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용자들은 누구보다 빨리 그 블록에 자신의 트랜잭션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거래 수수료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래 수수료는 제가 후에 설명한 가스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부 트랜잭션의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피는 NFT 자체의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도 했고, 네,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혼잡이 거의 정점에 달하면서 아주 많은 트랜잭션들은 처리되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이 실패한 트랜잭션 사용자가 지불한 가스비는 그 자신에게 다 돌아오지 않아서 그대로 소모가 되는 이런 비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팅에서는 수수료만으로 수천억 원 상당 이더리움이 소각될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로 블록체인이 오랜 시간 동안 포화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더리움 수수료 체계가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트랜잭션 경쟁에 참여해서 높은 가스비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트랜잭션의 검증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려는 그런 경쟁의 현상을 가스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스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런 2022년도의 NFT 사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가스월이 발생한 전적인데요. 이렇게 크고 작은 가스월을 겪으면서 좀 안정적인 수조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수수료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마련된 대책안을 담고 있는 제안서가 바로 EIP 1559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EIP 1559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이더리움 가스피 메커니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 IP 1599의 도입이 어떤 영향을 일으켰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가스피가 대체 뭐냐, 그리고 거래 수수료라는 게 대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가스라는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가스는 트랜잭션들이 블록에 기록될 때 그 정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연산의 총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스피는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이 이루어질 때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일종의 거래 수수료라고 하고 또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생성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면 그 트랜잭션은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드들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채굴, 그러니까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검증자가 채굴 노동을 제공하는 일종의 대가로 트랜잭션 전송자가 트랜잭션 전송에 소모한 가스 비용을 그 검증자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가스피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피는 네트워크 사용료에 참여자의 작업비를 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프라이스는 가스 한 단위를 처리할 때 지불하는 금액인데요. 괭이라고 하는 작은 이더리움 단위로 표현됩니다. 참고로 1 이더리움은 10억 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스피 연산은 여기 중간에 보이는 식, 가스피, 잠시만요. 가스피는 가스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복잡도가 높을수록 amount of data calculation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스피가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또 네트워크 복잡도가 좀 낮을수록 가스는 감소하게 되니까 가스피가 내려가는 그런 조절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가스피라는 개념은 이더리움에서 가장 먼저 체계화해서 네트워크 운영하는 데 드는 연료로서의 가스 개념을 널리 퍼뜨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체인들도 가스피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개별적인 명칭이나 뭐 계산 방식에서 조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밑에 표는 체인별로 거래 수수료 개념을 이렇게 나타내고 또 약간 그 특징을 간단히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체 EIP1599가 그래서 어떻게 도입이 되게 됐냐에 대해 좀 그 배경과 그 문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이더리움 수수료 체계는 사용자가 직접 가스 프라이스를 설정에 입찰하고 그 채굴자, 그러니까 즉 검증자가 입찰가가 높은 트랜잭션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는 가격 경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가 혼잡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너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반대로 또 너무 네트워크가 혼잡하지 않을 때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용자가 너무 낮은 값을 제시해서 검증자가 이 트랜잭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트랜잭션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블록 공간 수요 변동에 비해서 수수료 변동성이 너무 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비스 마이닝이나 시스템 블록스 등의 채굴자 중심 공격에도 취약하다는 좀 문제점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의 총 수수료는 여기 보이는 가스피는 가스 리밋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식으로 단순 계산되었는데요. 아까랑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 리밋이 붙었죠. 이 리밋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가스 리밋은 어떤 거냐? 사용할 가스에 대한 예측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마다 이 가스 리밋이 존재하는데 블록 가스 리밋을 초과하는 너무 높은 가스 리밋을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거래가 거절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다시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스비는 가스비의 가스 프라이스를 곱한 식으로 단순 계산이 된다. 또 불필요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너무 낮은 수수료를 지불해서 트랜잭션이 지연되거나 수수료 변동성이 크다라는 기존 수수료 체계의 좀 비효율성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나온 게 바로 EIP 1599입니다. 2019년 4월 13일에 Ethereum Improvement Proposal의 Fee Market Chain for Ethereum 일정형 체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더리움 프로토콜 제안서인 EIP1599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EIP1599는 이더리움 체인의 트랜잭션 수수료 메커니즘의 기존 가격 경매 방식, 그러니까 비율적인 가격 경매 방식에서 좀 더 개선하긴 한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시장 모델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가스피 메커니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안서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 제안은 2021년 8월에 메인넷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네, 이제 EIP1599의 기반으로 가스피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스피가 어떻게 계산되고 또 구체적인 메커니즘 내용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피 메커니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이스피라고 하는 개념의 이해부터 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 베이스피가 뭐냐면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계산되는 최소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EIP1599에서 새롭게 도입된 핵심 개념인데, 블록 사용량이 목표 사용량보다 이렇게 블록 사용량과 목표 사용량 비교를 해서 이 블록 사용량이 목표 사용량보다 많으면 베이스비가 증가해서 네트워크 혼잡이 해소되고, 또 반대로 적으면 베이스비가 감소해서 블록의 공간 활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조정 방식을 취합니다. 또 이 블록 사용량과 목표 사용량이 같을 경우에는 베이스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약간 경제학에서의 수요 공급 법칙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베이스피의 블록 간 최대 변화율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다음 블록의 수수료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또 지갑이 각 사용자에게 적절한 수수료를 자동으로 책정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 베이스피는 검증자나 사용자에 가지 않고 매 트랜잭션마다 소각이 되어서 그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한 블록이 처리될 때 한 번에 이게 소각 처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베이스피가 계산되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런 식이 있습니다. 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베이스피를 계산하는 식인데, 여기서 Rcurrent은 현재 기본 수수료, 그리고 Rpred는 이전 블록의 기본 수수료, 그리고 Rpred는 이전 블록의 사이즈, Starget은 목표 블록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R은 수수료고 S는 블록 사이즈인데, 블록 사이즈가 뭐냐면 실제 트랜잭션에서 사용된 가스 사용량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드린 가스 리밋보다 절대 커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블록 하나에 담기는 총 가스 수량을 블록 사이즈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블록 사이즈 S가 기존의 최대 블록 사이즈의 2배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이 베이스피 체계가 이더리움의 수요 증감을 또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블록 사이즈, 가스 리밋 한도 내에서 S가 커지고, 수요가 감소하면 S가 작아지는데, 이 IP259는 기존 블록 사이즈를
요 S 타겟 목표 블록으로 삼고 요 이전 블록의 사이즈와 비교해서 트랜잭션 수용량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목표 블록은 S 타겟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S 각 블록의 블록 사이즈를 비교하는 어떤 기준값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뭔가 그 블록에 있는 실제 값이 아니라 그 트랜잭션을 할 때 그냥 기준값으로 정한 정상적인 트래픽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블록의 총 가스 리밋이 100이라고 하면은 어떤 S 타겟으로 정한 값이 그 50% 정도라고 하면은 50이 정상적인 트래픽으로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는 그러한 기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트랜잭션 수요가 증가하면 기본 수수료가 12.5%까지 오르고 또 수요가 감소하면 1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 사이즈의 2배 범위 안에서 블록 사이즈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 분자에 있는 요 분자가 최대로 -1과 최소 -1과 최대 -1 사이에서만 요 분모분의 분자가 그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에서 1 사이 값을 취하게 되니까 최소일 때는 8분의 1, 그러니까 12.5%, 최대일 때는 플러스 12.5%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이오리티 비입니다. 프라이오리티 비는 사용자가 자신의 트랜잭션이 빠르게 처리되길 원할 때 추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팁인데요. 그래서 블록 내에서 더 높은 팁을 제시한 트랜잭션이 우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검증자는 이를 인센티브로 받고 또 사용자는 거래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팁을 주는 그러한 윈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피입니다. 넥스피는 사용자가 트랜잭션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는 실제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해서 베이스 피와 프라이오리티 피를 합산한 값이 맥스 피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맥스 피가 실제 트랜잭션에 필요한 수수료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초과분은 사용자에게 반환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베이스 피, 그리고 프라이오리티 피, 맥스 피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EIP 1599 기반 하이브리드 체계에서는 총 수수료가 여기 밑에 보이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피는 가스 유즈드의 단위 곱하기 베이스 피의 프라이오리티 피를 곱한 값. 근데 이 두 개 더한 값은 맥스 피를 넘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스피 방식, 산정 방식의 구조가 맥스피라고 하는 상한선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IP 1599가 대체 어떤 효과를 낳았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수수료 예측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었는데요. 그래서 베이스 피가 네트워크에 자동적으로 조절되고 블록 간 변화율이 일정 범위로 제한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12.5에서 12.5%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전처럼 불안정한 입찰 경쟁을 거치지 않고도 지갑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예측하고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 이더리움 디플레이션 효과가 왜 필요하냐면
베이스 피가 검증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아까 소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순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적어도 하락하지 않는 그런 좀 방지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주도의 거래 속도 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프라이오리티 피를 높여서 자기 트랜잭션이 더 빨리 처리되도록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맥스 피를 설정해서 자기가 지불할 최대 한도를 직접 제한함으로써 비용과 속도 간의 균형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는 네트워크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거래 전략을 좀 계획을 하고 또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입니다. EIP1599 도입 이후에 블록 크기를 일시적으로 목표치 최대 2배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요 급증이 발생해도 거래 지연이나 수수료 급등 현상이 좀 억제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블록 공간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또 전체 네트워크의 처리 효율성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EIP1599 이후에 후속으로 나오게 된 가스비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EIP259가 나오기 전에 다양한 비효율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EIP299가 수수료 시장 안정화와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면서 뭔가 그 문제점을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었냐면 네트워크 확장성과 비용 절감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남게 되어서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고민을 하다가 2024년 3월에 또 EIP 4844라고 하는 제안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에는 블럽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블록은 네, 메인 트랜잭션 데이터 분리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에서는 메인 넷에 있는 트랜잭션이 저장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되어서 이 가스비도 분리되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좀 더 가스비의 비용이 절감되는 그러한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 롤럽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롤럽이 레이어 2에서 처리된 트랜잭션을 하나로 모아서 그러니까 하나로 모으다 롤업해서 그 증명 데이터를 메인넷인 L1에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요 롤업 방식을 취하면서 L1의 데이터를 게시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블럭 스페이스를 마련함으로써 L2 비용을 크게 낮추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업그레이드는 롤업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최대 5배에서 10배까지 줄이게 되는 효과를 가졌고 또 L2 중심으로 확장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취해서 트랜잭션 처리 자체를 L1에서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L2로 분산시키고 네트워크 전반의 가스비 부담을 좀 구조적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EIP1599가 L1의 기본 수수료 모델을 정비했다면 그 이후에 LIPE 4844 단계에서는 데이터 계층을 분리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 확장성을 좀 더 개선한 방향으로 전체 비용을 낮추는 그런 식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블럭이라는 분리 공간에 대해서도 동적인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되는데 블록 가스마켓은 아까 설명드린 EIP1599의 베이스 피와
동일하지 않죠.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되 일반 트랜잭션 가스와는 독립적으로 블록 수요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블록당 목표 블록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요게 3개로 설정되어 있고 요 3개를 초과하게 되면 블록 베이스 피가 상승하고 또 미달하게 되면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취합니다. 이런 체계는 좀 유동적인 베이스 피 조절 방식을 취해서 L1 수수료를 안정화한 EIP1599처럼 L2 데이터 비용 또한 수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절하는 L2에서의 별도의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이더리움이 EIP1599 이후에도 단순히 가스피 산정 방식 개선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더 전체적으로 나무보다 숲을 보면서 네트워크 구조를 재편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효율적인 비용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별도로 관리하고 각 영역마다 적합한 수수료 체계를 갖춘 이러한 방식은 이더리움이 L2 중심으로 확장성을 개선하면서도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가치를 동시에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 문헌이고요.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